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염승환 LS증권 이사님을 모시고 최근 또 증시 상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모셨는데 거두절미하고 요즘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좀 복잡 다단해지는 양상입니다. 이게 이제 원자재 값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글로벌 증시에도 굉장히 악영향, 미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게 확정 가능성도 높아지는데도 미국 증시도 실제 보면 전쟁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으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까지 사상 최고가를 또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약간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4% 넘으면 좀 그날 좀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게 전쟁 때문에 빠진 이슈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전쟁이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 제일 피해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왜냐하면 이란에서 원유 수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막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완전 딴 나라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중동 전쟁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이게 글로벌 증시에 아직까지 큰 영향 안 주고 있고, 옛날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짜 큰 영향을 줬죠. 당시에 이제 개전 초기부터 영향을 줬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 영향은 좀 주진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보는 배경이 설마 확전까지 가겠냐 이런 또 얘기가 있고, 이란도 확전 의지는 없고, 다만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의지는 좀 강력한 것 같아요. 본인 입지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만 또 뒤에 바이든 대통령도 있고 지금 미국도 좀 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게 이스라엘의 좀 확전을 막는 또 미국의 역할이 있어서 확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계속 이런 이제 중동 리스크라는 게 펼쳐질지 몰라서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인데,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제 변수라기보다는 요건 늘상 있는 좀 상수로 보는 좀 그런 좀 느낌이어서 조금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조금 더 놀랬던 건 국제유가가 일단 최근에 좀 오르곤 있잖아요. 근데 전쟁 리스크도 있지만 오히려 허리케인, 이제 미국에 엄청난 태풍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리케인이. 이름이 아마 밀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상륙을 하면 미국의 또 그쪽 동쪽 이쪽에 있는 그 정유시설도 좀 파괴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전쟁보다 유가를 또 자극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전쟁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증시의 발목을 잡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아직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쟁 이슈가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 소폭 밀리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큰 의미에서 전쟁 리스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허리케인이 이제 중동 전쟁이 약간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상수, 네. 네, 리스크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아니라 상수 정도의 느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석유 가격이 들쑥날쑥한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방어제인 원자재 금을 많이 사라 이랬는데, 그냥 이제 금을 많이 사는 것조차도 뭔가 좀 일반적인 트렌드가 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보통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금이 빠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난 한 1, 2년 보시면 이 상관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물론 금리 인하하면 또 금은 수혜거든요. 반대죠. 이게 금은 실물 자산이고 이제 달러는 화폐 자산이니까 둘은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당연히 낮추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은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오를 확률이 높은데, 근데 또 최근에 미국의 경기가 또 생각보다 또 고용 지표가 좋다 보니까 달러가 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또 금값이 또 빠져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이 상수가 돼 버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수요보다 지금 훨씬 많은 수요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계속 구조적인 거죠. 미중 간의 갈등. 전 세계가 약간 쪼개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뭘 샀냐면 달러 받아서 미국 국채를 다시 샀죠. 근데 지금 미국 국채 대신 뭐 사죠? 금을 사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는 이게 금리나 이런 변수를 떠나서라도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의 어떤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금이 이렇게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서 금에 대한 수요는 저는 좀 꾸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요도 있지만 특히 국가 간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금리 인하는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2년 정도 금리를 낮출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거는 금한테는 또 좋은 뉴스죠.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이 싸진 않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이제라도 금 살까 이런 것보다도 금이라고 해서 뭐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한 번씩 조정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을 매입하고 싶으면 좀 한 번에 조정이 좀 나오는 걸 좀 기다렸다가 또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쟁 나면 전쟁에 대한 방어주 아니면 이제 반대급부로 금이 올라왔는데 이제 뭐 네. 사실 이제 금이 계속해서 뭐 오른 추세인 뭐 글로벌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뭐 금리 인하로서 모멘텀이 더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전쟁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 얘기하면 방산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 방산주가 이제 전쟁 나니까 뭐 그러면 모멘텀이 좋아진다. 뭐 요런 거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증시가 빠질 때 방어주로서 뭐 해지 용도도 있고 지금 국내 방산주들이 뭐 육해공 뭐 우주까지 통합하면서 뭔가 굉장히 모멘텀이 좋아진 모습인데 좀 방산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진짜 방산주는요, 뭔가 주인공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시장에서 방산주 급등한다고 뭐 증시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방산주 급락한다고 뭐 증시가 급락하는 건 아닌데, 요새도 보면 증시가 어떤 업종은 하루 이틀 오르고 또 빠지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인데, 방산주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꾸준히 소리 소문 없이 꾸준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명백하게 시장에서 그 방산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명백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좀 소리 소문 없지만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금하고 똑같은 거죠. 국제 정세가 과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요. 그전만 해도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무역해서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런 주의였다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조짐이 보인 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다들 놀래버린 거죠. 야, 이거 진짜 무기 우리가 자주 국방 안 하면 제2의 러시아가 또 쳐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 이제 공포감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야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무기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고 자주 국방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만 해도요. 지난 몇십 년간 전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군수 공장도 놀고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방위비 지출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에 방산주의 모멘텀을 만든 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중동 전쟁도 사실은 약간 미국이 좀 발을 빼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동 그 전쟁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뭐 필리핀도 그렇고 저기 그 대만 해협도 그렇고요. 이제 중국에 약간 이제 이 남중국해로 좀 중국이 좀 진출하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도 설마 중국이 뭐 전쟁을 일으킬까라는 좀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무기에 대한 수요가 한 곳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서 한국 방산주가 수혜를 받냐면 일단 미국은 너무 비싸고요. 무기가 정말 비싸죠.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 감당하기 좀 어렵고 근데 유럽 무기는 또 유럽 내에서도 유럽 무기를 선호할 텐데 유럽 무기 좋죠. 당연히 독일이 정말 최대 무기 강국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 공급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군수 공장들이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고 무기 값이 또 비쌉니다. 유럽도 당연히. 그러니까 폴란드는 우리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었지만 그거죠. 두 가지죠. 가격이 싸요. 일단 가격 싼데 빨리 줘요. 예, 되게 납기일이 빠르니까 그 K2 전차 일부 물량 공급하는데 뭐 4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 무기를 만들어내는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은 무기 강국인데 그 지난 몇십 년간의 오히려 평화로웠던 시기가 이게 무기 경쟁력을 또 약화시켰죠. 근데 그런 틈새 속에서 한국 무기가 이런 것들을 잘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무기 수출하려고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수주 실적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입소문이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동, 뭐 동유럽, 뭐 루마니아
이런 데까지 또 호주에도 우리가 장갑차 수출했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또 사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이제 뭐 협상도 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미국이 유일하게 지금 못하는 게 무기 정말 잘 만드는 미국이 군함이 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군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미국은 조선산업이 사실상 거의 쇠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능력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배들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하나오션한테 이번에 MRO라 그래서 MRO라는 이제 군함 수리하는 거 그것도 맡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이제 다른 나라들이 좀 못 갖추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예, 한국의 방산의 어쨌든 이제 경쟁력이 저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트렌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지만 갑자기 또 바뀌어서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가 없어지고 전 세계가 갑자기 평화로워지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가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금하고 비슷한 거죠. 구조적인 이런 수요 현상 속에서 수요 증가 현상 속에서 한국 무기가 어쨌든 경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산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꾸준하게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방산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급락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기존의 방산주도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한 번씩 급락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유자가 아니라면 신규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조금은 좀 예,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직은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뭐 글로벌 정세가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뭐 유럽이 노는 동안 저희가 뭐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뭐 납기 빨리 맞춰주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경쟁력이 올라갔고 또 방산 모멘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최근 증시 상황에서 가장 핫한 거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 관련 상품. 이제 중국 증시 부양책이 살짝 뭐 기대 못 미치면서 빠졌지만 최근에 뭐 거의 뭐 레버리지 상품들은 ETF 뭐 100%까지 올랐고요. 중국 상품들만 최근에 한 달 동안 고공행진인데 요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계속 갑니까? 근데 이게 중국이 어쨌든 이제 생각보다 강력한 부양책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수장 3명이 그냥 동시에 나와서 정책 발표한 것도 사상 처음이었고, 그리고 재정 부양도 같이 쓰겠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도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기대치를 정말 엄청 띄워놨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증시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 건 두 가지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빠졌어요, 주가가. 너무 안 좋았고, 사실 부양책 발표 전만 해도 우리보다도 못한 증시 중에 하나였죠, 중국이.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워낙 쌌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기존에는 부양책을 발표 안 한 건 아닌데 항상 부양책 발표하고 연속성도 없고 그냥 한 번 하고 끊어지고 기대에 못 미쳤고 이런 게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양책을 해도 시장은 또 저러다 말겠지. 시장에서 이제 중국 부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번 이제 부양책은 좀 상대적으로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과거보다는 이번에 연속성이 있으니까 기대치가 또 높아졌고, 또 외신에서도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이 4조 위안 이제 정도의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10조 위안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얘기도 안 했는데 외신 보도로.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가 엄청 높았죠. 이제 그때 중국이 휴장하고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 증시 또 미리 급등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대치를 높았는데 이제 오늘 연휴가 끝나고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아침부터 막 폭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정책이 나왔는데 예상에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10조 위안이 아니라 10월 8일 날 발표된 정책은 2천억 위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인 몇 조 위안을 기대하고 있는데 2천억 위안이 있다 발표되니까 기대치에 좀 너무 낮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일부 너무 높았던 눈높이가 현실화되면서 올랐던 주가가 좀 빠지고 홍콩은 좀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랠리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사실 발표 후에 쉼없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1차적인 랠리가 이제 끝나면서 기간 조정을 좀 당분간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국 증시가 이제 중요한 게 2차 랠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요게 좀 관건인데 지금 중국의 부양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발표된 수치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과거랑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금융수장 3명이 동시에 나와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재정부연과 이 통화정책을 같이 쓰는 경우가 사실 좀 드문 케이스인데 이번엔 둘 다 좀 쓰고 있고
거기다가 소비 부양을 좀 명백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소비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타겟팅을 해가지고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그 통화정책 금리 인하하고 있죠. 부동산 담보대출 깎았죠. 주식하라고 대출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업들 자사주 매입해라. 이건 뭐죠? 자사주 매입하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증시 부양이죠. 이 세 가지가 맞물려지면 소비가 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타겟팅이 과거랑 다르게 맨날 뭐 중국 부양하면 반도체 부양하고 첨단 기술 부양해주고 이런 쪽에 있다 보면 소비랑 좀 동떨어져 있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소비하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저는 일회성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랠리가 좀 끝나고 소강 국면 후에 다시 한번 좀 시장을 놀래킬 만한 재정 부양은 저는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너무 안 좋거든요. 3년간 증시가 빠졌는데 올해가 4년 차인데 4년 연속 증시가 빠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부분은 있겠지만 완전히 랠리가 끝났다라고 보시기보다는 한 번 더 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어느 시점에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랠리를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나. 다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뭐 한 달이 될지 몇 주가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기간 조정은 조금 당분간은 감안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대로 1차 랠리는 끝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재정 부양 정책을 앞으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또 탄력 받으면서 2차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좀 전망을 해 가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전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번 부양이 과거랑 다른 게 옛날에 맨날 인프라 부양 많이 했잖아요. 소비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은 소비니까 내가 중국 쪽을 투자한다면 소비 쪽에 관련된 뭐 ETF나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비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 이제 미국이 이제 B컷을 단행한 이후에 좋아질 것으로 보였지만 생각보다 뭐 금리 인하 효과가 선반영된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직 뭐 인하가 본격화된 건 아니라서 약간 뭐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한은도 10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들이 막 돕니다. 뭐 아무튼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가는 거죠. 뭐 내년까지 쭉 이제 되는데, 좀 요즘에 이런 때는 뭐 어디를 좀 들여다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면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 바이오가 많으니까. 근데 저도 당연히 바이오라고 좀 보고 있고, 바이오는 명백하게 이제 개발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신약 개발할 때 돈 벌 수는 없다 보니까 차입을 하기 때문에 금리 떨어지면 비용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고, 또 우리가 기업 가치 평가할 때도 금리 떨어지면 기업 가치에도 좀 유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일단 바이오 쪽이 좀 그래도 가장 큰 수혜주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어쨌든 고배당주들한테도 유리하죠.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금보다는 좀 높은 금리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주식은 좀 위험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배당주들, 대표적으로 뭐 은행주나 통신주는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위험한 섹터는 아니죠. 매년 버는 돈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주죠. 그래서 보통 그 통신주가 배당 수익률이 6%가 넘고 은행도 한 6, 7% 되니까 은행 이제 정기예금의 한 2배 이상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배당주에서 또 대표적인 게 증권주도 당연히 수혜를 받는 게, 증권주는 채권 투자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채권 금리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럼 채권 금리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값은 반대로 갑니다. 채권 가격은 오르니까 그 채권을 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채권을 워낙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채권의 평가액이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권주한테 좀 유리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런 고배당 증권주하고 바이오 쪽이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금리 인하에선 그래도 제일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쪽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뭐 인지도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나 고배당주, 증권주 이런 섹터들을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을 조금 보면 미국의 노동지표, 고용지표 뭐 나쁘지 않은데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요. 그래서 뭐 4분기에는 한 번쯤 뭐 조정도 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9월, 10월이 원래 미국장이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또 이번에 선거까지 껴서 항상 선거 있는 해에는 9, 10월이 거의 안 좋았어요. 선거가 또 끝나면 저는 또 한 번에 좀 미국 증시가 좀 강세를 좀 보일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 선거 전까지는 기업들이 투자도 좀 줄이고 이게 뭔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사업 계획도 좀 약간은 이제 늦게 좀 제출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 지금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봐도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조업체들이 지금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근데 그 기업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선거 때문에 이게 좀 집행하기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죠? 선거 끝나면 다시 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10월은 조금 쉬어가도 저는 좋다고 보는 게 미국 증시가 어쨌든 올해 1년 내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나스닥만 해도 20%, 나스닥은 20%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달 정도 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죠. 그렇게 또 조정을 받아주면 대선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서 연말까지 갈 때 좀 부담이 없습니다. 10월에 저는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가는 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 미국 증시가 어쨌든 9월이든 10월에 쉬고 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친다는 그런 이제 조건이 맞으려면 미국의 경기가 사실은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미국 경기 침체 또 얘기가 또 나올 거고 사실 과거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경기가 침체로 갔을 때 되게 사실은 그 주가 지수가 안 좋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경기가 연착륙했을 때는 대부분 또 주가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관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번에 9월 보고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뭐 너무 좋았죠, 사실은 생각보다. 근데 그런 지표들이 뭐 너무 좋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연착륙을 지지하는 정도에서 좀 어느 정도 견조하게 나오는 게 저는 좀 충분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조건이 맞아야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월에 혹시라도 미국 증시가 조정 나올 때 이건 사야 되는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팔아야 되는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 더 그 고용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10월에 또 잘 체크하시면서 침체 아니구나 그런 것들만 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뭐 고용 데이터 같은 노동 지표,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는 전제 하에 뭐 이제 대선이 끝나면 좀 랠리가 또 이어질 수 네. 있다. 뭐 이 얘기셨고요. 10월에는 뭐 전통적으로 9월과 10월이 약세였기 네. 때문에 조금 뭐 관망해도 나쁘지 않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사실 연초부터 많이 올랐던 이 반도체 섹터,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관심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뭐 어젯밤장에도 다른 모든 숫자들이 뭐 마이너스 빨간불일 때 혼자 2% 이상 네. 오르면서 뭐 선방을 했고요. 반도체가 가야 결국에 저희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반응을 할 것이니까 요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둘이 항상 같이 가는데 이번 사이클은 너무나 독특했죠.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거의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우위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도 그 삼성전자 실적 설명을 좀 해놨더라고요. 밑에 이제 공실 보니까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HBM3 이 제품이 좀 지연되고 있다 예상보다. 그 얘기는 뭐죠? 엔비디아의 지금 공급이 사실은 3분기에 끝났어야 되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면. 근데 아직도 지금 공급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벌어지면서 이번에 반도체는 하이닉스에 역전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프지만 그만큼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또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와 삼성은 이제 주가 차별화는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주가를 추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이슈는 맞는데 다만 하이닉스도 HBM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통 메모리 반도체죠. 그게 주로 어디에 들어가면 모바일이나 PC에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써 있더라고요. 모바일 쪽에 좀 수요가 좀 부진했다. 재고가 좀 늘어났다. 고객사들이 그 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이닉스도 동일하게 해당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 반도체가 좋은 환경에서 엔비디아가 좋고 HBM이 좋으면 하이닉스가 어쨌든 엔비디아를 거의 완전히 이제 추종하면서 같이 가는데 엔비디아는 올랐는데 사실 오늘 촬영하는 날 하이닉스 한 3% 빠져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통 반도체가 지금 생각보다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이 하이닉스도 좀 차별화가 되는 거죠. 하이닉스도 전통 반도체가 안 좋으면 영향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조건 엔비디아를 쫓아간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그럼 결국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가야 하려면 결국 엔비디아가 어쨌든 수요가 꺾이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HBM 수요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가정 하에서 전통 반도체가 좋아지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좋아질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좀 얻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이번 달 말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은 그때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 가면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할 것 같고, 근데 마이크론이 그때 그랬거든요. PC 별로 걱정 안 한다. PC 25년도에 왜냐면 교체도 윈도우 교체해야 돼서 교체도 해야 되고 AI PC도 이제 더 많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 전통 반도체도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통 반도체가 지금 안 좋은 건 맞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HBM 투자는 많이 하지만 전통 반도체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수요가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수요가 적으면 적은데 공급이 너무 늘면 그게 문제죠.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공급을 크게 늘리질 않았기 때문에 HBM만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 반도체도 생각보다 예전처럼 사이클이 막 이랬다가 이게 아니라 완만한 사이클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수요만 이제 돌아서는 게 좀 어느 정도 보이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년에 지금보다 애플 아이폰도 더 그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내년에 나올 거고, AI 스마트폰이 이젠 좀 대중화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PC도 AI 기능이 탑재된 PC들이 나오면 그 D램 탑재 용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도 저는 약간의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결국엔 뭐 4분기 안에는 엔비디아에 또 납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좀 종합해 보면 지금은 여기서 반도체 뭐 엔비디아 좋은데 한국 안 간다고 버린다 이거보다도 시간을 갖고 좀 인내하시면 결국 저는 좀 사이클은 돌아온다. 확실히 과거보다는 고점도 좀 높고 저점은 오히려 좀, 옛날에 저점이 막 이랬다면 지금 사이클의 진폭은 좀 이렇게 완만한 사이클은 맞거든요. 그걸 본다면 시간이 조금만 좀 어느 정도 지나면 반도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을까. 근데 투자하신 분들이 그런 사이클을 좀 이해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은 좀 인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번 달 말, 뭐 10월 말에 실적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 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뭐 전통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좀 살펴라라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뭐 사이클이 뭐 과거보다 완만한 형태로, 그러니까 예전보다 뭐 주가 빠진다고 해서 뭐 광폭으로 뭐 네. 낙폭이 크거나 뭐 그런 또 느낌은 아니니까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상황들, 뭐 글로벌 정세부터 뭐 미국 대선, 또 이제 뭐 금리 인하, 뭐 여러 가지 사이클들, 뭐 모멘텀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통의 9월 10월 뭐 장이 안 좋다는 요럴 때는 이제 혹시 뭐 투자할 만한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뭐 이사님께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이제 주도 섹터에서는 계속 바이오가 주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좀 많이 올랐지만 사실 이제 그 전통 대형 제약사들 있잖아요. 이쪽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닌데 유한량이 좀 독보적으로 오른 편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통의 대형 큰 회사들은 모멘텀이 조금 이제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못 올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모멘텀도 있고 삼성바이오가 정말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과거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 꾸준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그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어서 미국이 이제 바이오까지 중국을 규제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의 CM 업체들이죠. 이제 위탁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서 또 바이오가 이제 새롭게 사실은 수혜주로 부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중소형주보다는 저는 좀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대형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을 좀 보신다면은 그 CMO 쪽, 코스닥에 있는 그런 CMO, 위탁 생산해주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너무 부진했지만 내년을 바라본다면 어쨌든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좀 올랐죠. 2차 전지가 LG엔솔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오늘 또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테마는 사실 미중 갈등이에요.
그 안에서 피해보는 기업도 있겠지만 몇몇 산업들은 명백한 수혜를 받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까 바이오도 있고 배터리 마찬가지죠.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사실은 중국 비중이 되게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중국의 이번에 뭐 청라 그 화재 사고도 중국 배터리를 넣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이번 건은 미국 쪽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LG를 파트너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결국 저는 앞으로 봤을 때 벤츠가 전기차 사업을 계속 한다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런 규제 이슈 때문에 한국 배터리를 좀 쓰지 않을까. 그리고 LG랑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결국엔 나중엔 유럽 쪽에서도 배터리를 LG 걸 쓸 가능성이 저는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배터리 기업들의 저는 밸류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기차로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물론 조금 이제 주가에는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트럼프 당선된다고 해서 전기차가 후퇴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편에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후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기차를 막 뒤로 막 물려버리고 그런 극단적인 정책은 사실 쓰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앞으로 결국 미국에서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내년부터는 유럽도 지난 4년 동안 이제 차를 타시면 차에서 이제 뭐 매연가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내연기관 차는. 근데 유럽이 지난 4년 동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아마 제가 110 몇 그램 정도로 알고 있어요. 킬로미터당.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90g대로 좀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탄소 배출을 더 줄여야 돼요. 내년부터. 그러면 안 그러면 이제 벌금 내야 됩니다.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그럼 뭐죠? 올해보다는 전기차를 어쨌든 간에 울며 겨자 먹기든 뭐든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야 돼요. 이건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드라이브가 더 걸리고, 유럽에서 그런 규정이 시행되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게, 얼마 전에 유럽이 또 관세부가 있잖아요. 중국산 전기차. 그럼 중국 회사들을 좀 약간 타겟팅 한다면 한국이 또 반사이익을 저는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정책이죠. 수요가 부족한데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한테 유리한 부분들이 저는 생기고 있어서 전기차가 정말 화려했다가 많이 또 몰락했다가 조금 이제 바닥지고 돌리는데, 내년을 바라본다면 배터리 쪽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그 두 가지 산업을 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내년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당연히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당장 사실 좀 모멘텀 떨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반도체라는 것도 사이클은 결국 돌아오니까, 과거 경험상 반도체도 항상 그냥 욕하고 안 좋고 뭐 망할 것 같고 이럴 때 했을 때 항상 또 수익률이 좋았어요. 사실은 반도체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그때니까 지금 당장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반도체도 내년 보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볼 건 아까 말씀드린 방산하고 조선주도 구조적으로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저것 얘기해 주셨는데, 뭐 말씀 중에 약간 미중 갈등과 금리 인하라는 큰 틀 저희가 좀 영향을 받고 있고, 금리 인하는 이제 바이오, 뭐 특히 CMO 그 위탁 생산 쪽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까지 생각하면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한 모멘텀들이 뭐 글로벌 기업들도 다 이제 뭐 한국 배터리사들에게 좋은 모멘텀들이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길게 봐서는 내년에 2차 전지와, 그리고 이제 뭐 사이클 다시 오겠죠. 반도체. 네. 그리고 이제 방산, 그쪽까지 이제 한번 쭉 짚어주셨습니다. 요런 섹터들이 뭐 요즘에 또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 꼽아주셨으니까, 지금 글로벌 정세 모멘텀에 맞춰서 한 번쯤 들여다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도 염승환 LS증권 이사님과 함께 최근 증시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